효율적인 수입을 통한 국내 산업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수입협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원자재 수급난, 물류 대란 등 국내 산업계의 위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인 수급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은 올해도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강국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 수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수입협회 그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그 단체가 아니라서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먼저 단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수입협회는요, 197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국무역대리점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원자재가 먼저 수입이 선행이 돼야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5,000개 회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8,000여 개 회원사가 각종 원부자재와 설비 또 기술들을 수입해서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8천여 곳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의 협회인데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 회원사들은 회표로부터 기본적으로 해외 공급선 정보를 이제 저희가 폭넓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또 저희가 통상 이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파견을 합니다만 수입 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현지 국가들의 공급선들과 1:1 매칭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 완성차 생산 그 공장이 중단되고 또 요소수 사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또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 무기화가 또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전략적인 수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만 자원 무기화는 그 국가의 정치 현황이나 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수입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비단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더 잘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략적인 품목들이 수입이 잘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선 다변화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부나 또 무역협회나 그런 유관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약 4천여 개의 품목들이 주요 품목들인데 그러한 품목들 중에서도 의존도가 높은 한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거나 또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급선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버팀목을 해줬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회장님께서는 근데 이런 소식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회장님? 네. 전 국민이 모두 다 기뻐할 일이지요. 11월 달에 우리 정말 사상 최초로 무역 1조 달러를 최단 기간 안에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반이면 거의 수입도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면 연말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를 지나면 수출은 당연히 6천억 불을 상회할 것이고 수입도 6천억 불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출액에 거의 버금가는 수입액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87% 가까이가
수출하고 직접 연관된 품목들의 수입입니다. 그 말씀은 원자재, 또 원부자재, 네네네. 또 자본재,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제품들이 약 87%가 되고요. 그 이외에 약 13%가 소비재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1조 달러 최단 기간 달성을 한편으로 너무 이 쾌거를 기뻐하면서도 수입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소수의 공급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니까 수입을 해야지 뭐 수출도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의 좀 인식이 좀 환기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수입도 지금 반드시 필요한 수입도 좀 막히지 않았습니까? 또 현지에서 그렇습니다. 뭐 공장이 가동이 좀 률이 떨어지고 뭐 수입사들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나요? 네,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위주로 해서 조업 중단이나 조업 감소들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게다가 소위 물류 차질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봉량 그 컨테이너 스페이스 확보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랜드 트러킹이나 또 부두의 하역도 원활치가 않아서 그 물건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그 납기가 지연이 돼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납기가 지연이 됐을 때 국내 수입업자들이 또 공급하는 엔드 커스터머들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런 보전이나 이런 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입하는 회사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게다가 그 환율의 그 급격한 변동이 네. 수입 회사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일단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잘 대처하시면서 이제 수입사들의 많은 도움도 주셨잖아요. 네. 내년 한 해에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우리 또 수입사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수입사들과 또 수입 동향을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양한 세미나나 행사를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회원사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AI 딥러닝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원사들하고 소통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직접 사절단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이 중국 그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고요. 근데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네,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일수록 다시 한번 공급선 다변화 또 전략적인 수입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의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도 그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인 품목들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선 다변화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K-팝, 뭐 한류도 있고요.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사회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상품을 잘 만들어도 한국 제품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 5% 정도 가격을 삭감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인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한국 제품이면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패션 제품들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제품이면 오히려 약 5% 가까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하기 쉽게 예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을 5%씩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 치면 우리가 보통 수출을 5천억 불, 6천억 불을 합니다. 6천억 불이라면 저희 우선 국가 인지도, 한국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만 해서 약 1년에 60조가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와.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난 7월에 유엔 국제 무역 개발 네. 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편입이 됐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협회 차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한테 어떤 그 역할을 당부하십니까? 네,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미 지금 그 요소수로 인해서 촉발된 공급선의 어떤 다변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수입 업계나 이런 데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또 그리고 무역협회 또 코트라 또 대기업 상사 또 중견 기업들과 함께 저희 수입협회도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어떤 그 의존하기보다는 말씀드린 4천여 개 품목을 중요도로 뭐 1,000개든 몇백 개든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언제든지 저희는 그거를 EWS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 협회도 일조를 하고자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입협회도 50년을 걸어오셨는데 그 50년에 또 그 이상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역에 있어서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여러분 술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험난한 그런 자갈밭길이나 이런 통상의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 한쪽 바퀴만 밀어서는 잘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같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상 8대 대국, 10대 무역 대국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수출을 대내적으로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네. 수출은 조용하고 세련되게 수입은 요란하고 전략적으로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우리 K컬처와 함께 오히려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수입 대국이다. 당신네 나라를 얼마든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어필하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대 국가에 대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길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수입협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수입상이다, 수입이다 그러면 조금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활동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으로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수입협회가 무역의 한 축을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 일일이 확인해보기 힘드셨죠? 오늘은요,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쏙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주의와 서행의 의무만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하고요.
보행자가 다 지나간 뒤에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되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50%로 제한돼서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임금의 80%로 인상돼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요.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가 임금의 100%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은 최대 200만 원씩, 두 번째 딸은 250만 원, 셋째 딸에는 300만 원으로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공식적으로 확대된 대체 공휴일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수한 맛과 영양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 한류 열풍으로 K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김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김치 연구소 장혜춘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럴수록 품질이나 위생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김치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김치연구소의 장혜춘 소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김치연구소 여러 연구소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세계김치연구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정부 출연연구소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어서 정부 출연연구소 중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의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설립은 김치 관련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네. 우리나라 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김치 문화 창진을 위해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김치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에 주력하고 계신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 김치 관련된 특화된 부분으로서 가장 첨단 과학의 기술을 접목하여서 김치를 다시 재조명하고 김치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수한지를 전 세계인한테 과학적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부분을 말로만 종주국이 아니라 과연 종주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역사, 문화, 과학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개념을 정립하고 이걸 세계인에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김치가 집에서 먹는 반찬의 개념에서 네. 김치 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사실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치가 산업으로 거듭나려고 했을 때는 그 제품의 어떤 품질의 어떤 균일한 그 부분이라든지 위생 안전 강화 부분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모든 부분을 과학적 측면에서 김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김치 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저변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김치 산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일입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지 한 11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김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성과들을 낸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치가 종래의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반찬의 개념이었다면 이게 공산품의 개념으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 품질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 맛을 일정하게 해주려면 미생물을 다시 말하면 김치 유산균을 밖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종균이라고 합니다. 씨종자, 균균자. 씨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걔가 시작이 돼서 전체 발효를 주도를 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맛이 나게 되고 고퀄리티의 그런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종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한 3만 5천 종의 김치 유산균을 후보를 고른 다음 그중에서 실제로 종균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한 27개 정도가 되었고 이거를 그냥 균이 나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네. 김치의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발효 조절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절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발효가 잘 된다면 실제로 산업체에서 쓰려면 많은 양의 종균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동시에 갖춰줘야 되고 대량 생산된 균이 일정하게 안정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재용화하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데 그 모두를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성공을 해서 대량 생산 균을 대량 생산해서 중소기업에다 보급하는 시스템까지를 저희가 실용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김치 종균을 활용해서 김장 나눔 행사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보신 분들이 맛 평가는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이제 사실 김장 나눔 행사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김장 처리되면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이제 많이 시행을 많이들 합니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도 12년째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똑같은 다른 기관하고 똑같은 그런 김장 나눔 행사를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네네. 종균을 개발하고 실용화 단계 완전히 저희가 성공을 해서 올해 그 종균을 보급할 수 있는 자회사까지 만들었거든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자회사에서 나온 그 종균을 지역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김장을 나눌 때 그 김장에다 넣어서 양념을 버무려서 균을 넣은 이 김치를 지역에 계신 이런 우리 이웃들한테 나누는 거를 먼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kg 정도를 만들어서 지역민한테 드렸고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러게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김치를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김치는 그게 달면서 생명인데. 톡 쏘는 맛이. 김장김치 땅에 묻은 장독에서 묻어서 막 꺼낸 김치처럼 톡 쏘는 맛에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김치 수출과 수입의 양으로 하게 되면 네네.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김치 수출액은 1억 4,814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억 2,525만 달러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9년 이래 처음 흑자가 난 것이죠. 네. 김치 시장의 그 판도도 일본 정도에 머물렀던 걸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로 확대됐고. 그 시장의 폭도 사실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소비 패턴을 보면 가정에서 먹는 김치의 양은 좀 감소하고요. 외식을 통해서 먹는 김치의 양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점점 집에서 밥을 잘 안 드시고 국민들이 외식이 이제 많아지니까. 외식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 먹는 그런 패턴이 맞아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치도 거기에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출을 하려면 또 선진국에서는 작업장 환경, 품질 기준 뭐 이런 것도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은 또 판로가 또 대기업만큼 또 탄탄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대기업은 자체 내 이제 그 연구진이나 수출할 수 있는 마케팅 기술이나 수출에 대한 대외 그런 이제 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어떤 그 수출입과 관련된 이런 통관 절차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 인력 구성 면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숫자도 종업원의 숫자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현장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전체 중소기업인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그런 워크숍도 하고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이런 것들 맞춤형
패밀리 기업에 교육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균을 개발한 종균을 이제 2020년부터 농식품부 지원하에 무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치 6천 톤을 담글 수 있는 분량만큼을 무상 배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돼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EU 복합식품 수입 개정이 되면서 자기네 나라에 수입되는 이 식품에 대해서 동물성 원료가 조금이라도 아주 미량이라도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EU 수출 작업장 등록 인증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 김치는 막혀서 못 가요. 그런데 네네.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기업의 등록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젓갈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루트를 해서 그러면 대기업은 젓갈을 많이 이제 할 수 있어서 좋고 중소기업은 자기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서 서로가 상생 윈윈하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 역할을 저희가 직접 막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 김치도 유럽의 그런 규정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로를 개척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20일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김치의 날인데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김치 날이 됐습니다. 네네네. 뭐 어떤 뭐 사정이 있었습니까? 김치의 날은 김치 산업을 증진시키고 그다음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2020년 처음 설립된 지정일입니다. 식품 중에서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김치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소하고 AT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해서 맨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2021년 김치의 날을 캘리포니아 주에 김치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맨 먼저 시작을 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법정 기념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요? 예, 그다음에 뉴욕주에서도 지금 시행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왜 더 큰 의미를 갖느냐면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결의문에 명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닌 외국에서 해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김치 종주국을 우리 혼자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더불어 이웃들 나라, 우리의 친구 나라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천명을 한다면 네. 아주 소중한 저는 그런 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더 기한하고 작전을 잘 짜서 보다 더 많은 나라한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제가 아주 꾸준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치를 중국에서 지금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외교적으로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고 또 항의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좀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중국에서 그렇게 김치를 느닷없이 종주국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김치가 좋다는 소리겠죠. 우수하고 좋으니까 이제 가져다가 내 거라고 만들고 싶지 안 좋은 거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걸 반증으로 그만큼 우리의 김치가 우수하다라는 걸 중국이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김치 동북공정이 났을 때 중국의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SNS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종주국이면 말만 종주국이 아니라 네. 종주국답게 중국이 생산하는 김치와는 품질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고품질의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김치의 날이라는 그런 그 결의문에 김치 종주국은 한국이다라는 걸 명시해주는 이웃들이 많이 생긴다면 네. 세계인의 인식 속에 누가 아무리 뭐라고 우긴들 한국이 종주국이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각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2022년 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또 그 연구소에서는 또 신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디에 조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지금 대외적인 환경에서는 김치 종주국 동북공정 이제 그것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김치 산업체도 이제 많이 이제 커졌지만 이제 완전히 튼튼한 청년으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치가 정말로 건강식품이라는 부분을 좀 더 치밀하고 좋은
과학적 연구로 김치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한 성과들을 잘 내서 논문에 기반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술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네. 문화 과학적 측면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인한테 널리 알리는 이런 역할, 산업체의 수요 기반의 중요한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김치가 세계인들한테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 우리 옛 어른들의 그 식품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김치가 더 많이 사랑받고 또 세계인의 김치로 거듭내려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우리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가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며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